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이 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쌤통입니다. 네, 주광덕 의원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아싸 재수하고 남들한테 안 간 자료 하나 딱 취득해가지고 우와 대박인데 해가지고 딱 발표했다가 알고 보니 작전에 엮인 듯한 그런 불쾌한 기분? 그러니까요. 당의 입장에서는 안경환을 떨어뜨렸으니까 속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제 뭐 정말 의원도 한 명 같이 떨어뜨리는 건가요? 안경환에 의하면 꼬리 자르기? 네, 이게 정보공개 요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공개 요청은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긴데 국회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냥 이메일 쓰듯이 자료 달라고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도 자료를 받는 과정은 똑같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게 하거든요. 어디에 쓸 거냐, 왜 필요하냐, 누구까지 필요하냐,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정말 귀찮게 해요. 근데 이거를 8분 만인가? 9분 만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이 그 내용 자체도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그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 같이 공개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A씨라고 하는 분이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남부지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해서 A씨가 고발을 한 거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받고 20날이 고발인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피고발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요거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이미 뱉은 말이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을 처벌을 한다고 해도 안경환이나 그 피해 여성이 받았을 상처는 지금 정말 너무 저 같으면 진짜 열 뻗쳐서 이거 지금 죽여버리고 말지. 이거 지금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피해는 받을 대로 받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와서 처벌한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도 그 아픈 부분은 있는데 처벌은 처벌대로 가야 되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그 권모술수와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이용한 정치하는 행위를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끝까지 조사를 가야 되고요. 이것도. 네. 진짜 확실하게 제2의 제3의 피해자 안 나오도록 이번에 주광덕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져야 된다고요? 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방송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법인 걸 알면서 이게 법을 어기는 건 괘씸죄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기자나 안 그러면 저 같은 뭐 시민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공개를 했어. 공개할 때는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주광덕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그게 변명이 되는 직위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아니 국회의원뿐이 아니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몰랐다가 면피가 되는 건 없어요. 법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 좀 안 됐지만 그럼 처벌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난 몰랐어요라 그러면 그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게 처벌받는지. 하지만 처벌받으면 돼.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해요. 이거 직권남용인 거죠.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보다는 이 가사소송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사소송법도 그 적용은 당연히 되는 거지만은 직권남용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도 뭐 어떻게 또 추가로 걸 수 없는 건가요?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직권남용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에서 이게 파면 직권남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법원행정처 직원도 같이 걸릴 수도 있고요. 조선일보도 걸릴 수 있고요. 아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법원행정처 직원도 궁금하네요. 네. 검색어를 입력해서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는 시간만 해도 8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사태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다. 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따로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따로 받아서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지역구가 남양주시 병이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지역구가 똑같아요. 예. 여기예요? 네, 예, 네. 남양주병이에요.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완전 화이팅입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그러면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법원에서 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 판결문이 오는 거가 좀 그렇다라는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정열 전 판사가 네. 그 현재의 법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15일 날 그 국회 의정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네. 당일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법사위원 6분이 네.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의원님 말고도 그 다음 날 여러 명의 법사위원이 또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이 돼서 네네. 말하자면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5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네. 검색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건 번호만 안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해당 법원, 당사자 이름, 네. 뭐 당사자 생년월일 이런 거 알면은 예. 그렇게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제적 등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서 법원에 이제 조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적 등본에 사건 번호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적 등본에 네네. 법원도 나오고 제가 사건 번호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그 해당 판결을 한 법원하고 예. 당사자 이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적 등본에.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그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냥 제적 등본에 있는 그 신원 사항만을 기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게 바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유, 그렇습니다. 뭐든지 네네. 질문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받은 이 판결문에 법원 사무관의 기명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판결문 사본이 예. 제가 보기로는 잠깐만요. 네. 지금 인터뷰 도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느라고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판결문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네. 무슨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누구 담당 직원이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러는 거 네네.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럼 좀 이상한 게요.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0조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 발급되는 그 문서에는. 이게 정본, 등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판결문의 내용만 알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국회에 이메일로 이걸 송부받았거든요. 네. 법원행정처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판결문이 3페이지로 돼 있는데 네. 보니까 그냥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복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네네. 청구를 했던 원고에 해당되는
그 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삭제하고 네. 그 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그대로 기자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한 번만 그럼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네네. 가사소송법에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청에 따라서 발급되는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기명날인이 확실히 있다면 이게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그 판결문이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네네. 법원행정처에 네.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예예. 진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서면으로 판결문 사본 제출 요청을 받았느냐. 네네. 그리고 해당 주광덕 의원실에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맞느냐. 음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그것을 네. 확인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실에 보낸 게 맞다라고 네네. 법원 행정처에서 확인해 줬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네네. 판결문 저희가 확보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주택에 제기한 문제는 네네. 자, 법원에 이 판결문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 의결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른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국회는 네. 그 지금 인사청문위원회에서나 네. 국회 상임위에서 네. 어떤 그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때 예.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은 음흠. 의무 규정이나 강제 규정이 아니고 네. 훈시 규정 내지 임의 규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회는 네. 회의체 기관이어서 네네. 국회법의 규정은 내부에 어떤 상임위를 운영하고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이어서 네네. 저희가 또 국회의 오랜 회의 그 상임위나 이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국회의 관례가 있습니다.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국회의원들은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네. 이정열 그 전 판사가 말한 예. 그 절차를 사후에 해서 사후에 추인을 받습니다. 아, 위원회에서 예. 예. 국정감사할 때도 그러고 다 지금 그게 관행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법에는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행으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불구하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예. 아주 뭐 제가 알기로는 뭐 20, 3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지금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 네네. 대부분 신속하게 이 자료 요청을 해야 자료를 받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 요청을 보통 위원회 의결하기 이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네네. 거기서 궁금한 것을 해당 기관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그 의정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서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그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이 또 그 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이번 주광덕 의원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것은 네.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이 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쌤통입니다. 근데 주광덕 의원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아싸 재수하고 남들한테 안 간 자료 하나 딱 취득해가지고 우와 이 대박인데 해가지고 딱 발표했다가 알고 보니 작전에 엮인 듯한 그런 불쾌한 기분. 그러니까요. 당의 입장에서는 안경환을 떨어뜨렸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제 뭐 정말 의원도 한 명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안경환에 의하면 꼬리 자르기? 네, 이게 정보공개 요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공개 요청은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긴데 국회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냥 이메일 쓰듯이 자료 달라고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도 자료를 받는 과정은 똑같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게 하거든요. 어디에 쓸 거냐, 왜 필요하냐,
누구까지 필요하냐, 예,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정말 귀찮게 해요. 이거 일단 그래도 그 아픈 부분은 있는데 처벌은 처벌대로 가야 되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그 권모술수와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이용한 정치하는 행위를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끝까지 조사를 가야 되고요. 이것도. 네, 진짜 확실하게 제2의 제3의 피해자 안 나오도록 이번에 주광덕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져야 된다고요? 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방송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법인 걸 알면서 이게 법을 어기는 건 괘씸죄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기자나 안 그러면 저 같은 뭐 시민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공개를 했어. 공개할 때는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주광덕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그게 변명이 되는 직위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아니 국회의원뿐이 아니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몰랐다가 면피가 되는 건 없어요. 법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 좀 안 됐지만 그럼 처벌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난 몰랐어요라고 그러면 그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게 처벌받는지. 예, 하지만 예. 처벌받으면 돼.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해요. 이거 직권남용인 거죠.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보다는 이 가사소송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사소송법도 그 적용은 당연히 되는 거지만은 직권남용 한 거잖아, 이 사람이. 그것도 뭐 어떻게 또 추가로 걸 수 없는 건가요?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직권남용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에서 이게 파면 직권남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법원행정처 직원도 같이 걸릴 수도 있고요. 조선일보도 걸릴 수 있고요. 아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법원행정처 직원도 궁금하네요. 네. 검색어를 입력해서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는 시간만 해도 8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근데 이거를 8분 만인가? 9분 만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이 그 내용 자체도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그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 같이 공개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A씨라고 하는 분이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남부지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해서 A씨가 고발을 한 거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받고 20날이 고발인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피고발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요거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이미 뱉은 말이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을 처벌을 한다고 해도 안경환이나 그 피해 여성이 받았을 상처는 지금 정말 너무 저 같으면 진짜 열 뻗쳐서 이거 지금 죽여버리고 말지. 이거 지금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피해는 받을 대로 받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와서 처벌한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도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다. 네, 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따로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따로 받아서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지역구가 남양주시 병이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지역구가 똑같아요. 예. 여기예요? 네, 예. 네. 남양주병이에요.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완전 화이팅입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하나하나 좀 그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그러면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법원에서 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 판결문이 오는 거가 좀 그렇다라는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정열
저기 전 판사가 네. 그 현재의 법원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15일 날 그